안녕하세요.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. 오늘은 정기적인 희곡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본 영화, 이런 영화랑 뭐 책이나 혹은 드라마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하는데요. 네. 오늘의 첫 영화 이야기 바빌론입니다. 제가 지금 막 바빌론을 보고 왔거든요.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오래전부터 기다린 것은 아니고 저번 주쯤에 마음이 좀 힘들어 가지고 '영화나 한 편 볼까?'라고 생각했는데 바빌론이라는 게 있는데 포스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바빌론 같은 그런 탑처럼 이미지를 해 놨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 이미지는 아니었고, 그리고 평을 좀 보니까 평들이 진짜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. 좋다는 사람, 싫다는 사람, 뭐 아무튼 다양했어요. 그런데 그냥 느낌은 '아 이거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가 보다.'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영화를 보러 간 거죠. 영화를 보고 와서 느낀 점이 있다면, 일단 이 영화는 라라랜드 감독이 만들었습니다. 그 라라랜드 감독이 만들었는데, 라라랜드 재밌게 보셨나요? 라라랜드를 보면은 그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여주인공과 그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 주인공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,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, 근데 그게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랑의 파국을 맞고 나중에 회유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근데 그 과정, 큰 그림은 그거지, 큰 골자는 그거지만 그 안에서 그 청년의 때에 꿈꾸게 되는 자신의 어떤 열정, 이런 것들 굉장히 아름답게 그린 게 바로 라라랜드잖아요. 저는 음악이나 연기 이런 거에 다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기는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아직 깊이 통찰을 못 했는지 마지막 장면에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. 하여간에 라라랜드가 굉장히 솜사탕 같은 그런, 라라랜드가 갖고 있는 그 느낌 아시죠? 밤에 그 춤을 추는 두 남녀의 모습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처럼 우리의 그 영화 산업과 혹은 꿈과 청년의 때와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그려낸 것이 라라랜드라면, 이 바빌론은 약간 그 엄청 고자극의 마라맛, 이런 느낌의 이야기입니다. 이 바빌론은 이거죠. 1920-30 년대 헐리우드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영화의 그 시작점에서,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그전에 나타났지만 미국으로 그 주 무대가 옮겨지면서 영화 산업이 발전할 때, 그리고 처음에 무성 영화였는데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생겨나는 그 영화 산업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, 스타들, 그리고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빌론인데,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냥 작품으로만 보게 되는 어떤, 우리는 잘 선별된 작품을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, 전에 어떤 배우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자기는 영화를 보고 자기가 연기를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여러 번 테이크를 찍고 나서 좋은 것만 골라 놓으니까. 마찬가지로 영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다 찍어 놓고 편집이라는 걸 통해서 환상을 만들어 내잖아요. 요즘은 특히나 CG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맨바닥에서 막 연기를 해도요, 굉장히 그 막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 별천지가 펼쳐지고 그 과거로 넘어가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것과 다르게 그런 CG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주었던 1920-30 년대 할리우드 영화,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냥 다큐멘터리로 '이때는 이랬다.' 이게 아니라 그 영화로 풀어간다는 건 그 사이에서 피고 지는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,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. 첫 장면은 우리 이제 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매니 토레스, 예, 마뉴엘이라고도 부르는 매니 토레스라는 사람의 이제 시작인데요. 이 인물은 그 멕시코 출신으로
영화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영화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그 주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. 그 첫 장면은 그거예요. 그 영화판에서 굉장한 난장 파티가 일어나는데 그 파티에 참여해서 얼굴도 비치고 뭐 서로 자기 매력도 보이면서 캐스팅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파티에 그 스태프로 들어가는데 그 파티의 메인인 코끼리 등장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구해서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코끼리를 데리고 가 가지고 거기서 파티에 이제 스태프로 일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웨이터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 그 파티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을 보여줍니다. 한 명은 넬리 라로이라고 하는 그 마고 로비, 할리 퀸이라고 하면 아실까요? 굉장히 그 화장이 너무 진해서 할리 퀸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마고 로비가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 마고 로비인 배우가 연기한 넬리 라로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 로버트 저기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그 잭 콘레드라는 배역이 있는데 잭 콘레드는 이미 무성 영화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가십거리의 메인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남자 영화 배우인 거예요. 그리고 그 밴드에서 연주를 하는 시드니 팔머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이제 그 실제 연기한 배우의 이름은 로반 아데포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 밴드에서 이제 브라스를 맡아서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흑인인 거죠. 흑인으로서 이제 그 메인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요 3 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런 거죠. 넬리 라로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스타가 될 걸 알고 있었어요. 너무 스타성이 있어 자기는. 그런데 이 나의 이 매력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줘야만 자기가 영화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파티에 참여한 거고 잭 콘레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배우니까 그 배우로서 참여하게 된 거죠.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남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일단 넬리가 파티장에 들어갈 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지만 그 기지가 좋은 그 우리 그 마뉴엘 매니가 그분이시군요." 이래서 이제 들여주면서 둘이 그 약을 하면서 코카인을 하면서 서로 이제 꿈을 얘기하게 되죠.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우리 너무 현시창이라고 하잖아요. 되게 오래전에 쓴 말인데 현실은 진짜 시궁창이지만 우린 영화를 꿈꾸고 "우린 영화를 통해서 새 인생을 살아볼 수 있잖아. 우리 한번 그렇게 해 보자." 하고 이제 그 풋풋한 청년들끼리 꿈을 나누게 되죠. 그리고 그 넬리는 거기서 춤을 기깔나게 추면서 그 엄청 사람들 눈에 들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 다음 날 촬영을 해야 되는 여배우가 이제 그 실려가면서 거기에 대타로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매니 같은 경우에는 영화판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기회를 못 얻다가 그 잭 콘레드라는 배우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영화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영화판에 들어온 두 청년이 자기의 입지를 이제 굳혀가는데요. 그 넬리 라로이는 그 연기 무성 영화 시대의 어떤 몸짓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사를 외우지 않아도 그 감각적으로 연기하는 거, 눈물을 흘리거나 갑자기 운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워낙에 인기도 많고 워낙에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돼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. 그리고 잭 콘레드 자체는 원래 가십이 많은 남자 배우였고요.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매니는 인제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뭐 예를 들면 코끼리를 공수해 오는 것처럼 없는 카메라를 구해 올 때 내 기지를 발휘해서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온다든지
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영화가 언제 크게 변화하냐면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. 그 무성 영화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화면이 있고 음악이 나오다가 대사가 자막으로 빡빡 나오게 되는 것들 있죠. 그래서 우린 자막을 읽고 배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영화의 맥락을 파악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유성 영화로 넘으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. 스튜디오에서 대사도 외우고 그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쇼적인 면들이 영상에 담기는 그걸 하게 된 거예요. 그때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었던 잭 콘레드는 자기가 무성 영화 시대에 굉장히 날렸던 배우기 때문에 유성 영화에도 이게 유성 영화라는 것이 정말 그 상품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니를 뉴욕으로 보내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유성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끝장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유성 영화로 들어가자." 이렇게 얘기를 하고 MGM하고 이렇게 영화사들 되게 굵직한 영화사들 있잖아요. 거기서 점점 그 영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초기에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그 음질을 뽑아내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지금처럼 저는 지금 아이폰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 음질이 들으시기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잖아요. 제가 쪼끔 더 준비가 되면 마이크도 사고 뭐 이럴 텐데 아이폰으로 그냥 녹음해도 이 흡음이 굉장히 잘 된단 말이죠. 근데 그때는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명도 그 위치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배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물론 지금도 연극할 때 그 스팟 안으로 들어와서 조명을 받는 게 맞긴 하지만 그 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명에 딱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흡음도 거기에서만 말할 때만 가능한 거고 그 스튜디오에서 왜 예민하냐면 잡소리가 들어가면 그걸 제거를 못 하니까 정말 조용한 상태에서 여러 번의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였죠. 근데 넬리 라로이과 그다음에 잭 콘레드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넬리가 목소리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. 목소리가 좋지 않고 또한 배우들이 그전까지는 사생활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그 어떤 발음이나 이런 애티튜드 이런 걸 보면서 그 배우의 그 뒤에 배경들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보는 시대가 돼 버린 겁니다. 그래서 넬리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잘 못 외우고 혹은 발음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점 도태되게 되죠. 그리고 잭 콘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목소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리했던 왕좌를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만 거죠. 그 뒤를 따르는 가십 기사를 쓰는 기자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평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것들이 배우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영화에서는 되게 크게 비치게 되죠. 그리고 매니는 배우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스태프로 계속 참여하면서 감독 혹은 제작자 이렇게 자기를 성장시키게 됩니다. 일은 언제 시작되냐 그 넬리가 더 이상 유명해지지 않게 되면서 이 자꾸 일을 치게 되고 도박빚을 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제작사에서 이 배우를 포기하려고 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매니에게 "너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." 이제 그 스카웃을 하면서 "넬리가 너랑 친하다는 걸 아는데 넬리를 살려다오."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매니 입장에서 넬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고 들어가서 넬리가 그 유성 영화 시대에 맞는 배우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. 잘 될까요? 잘 되지 않겠죠.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게 되고요. 잭 콘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성 영화로 넘어왔는데 그 쉽게 적응을 못 하면서 인제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배우로서의 마지막을 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'자기 인생이 끝나가는구나.'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각자의 배우들 그리고 또한 이 중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.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그 시드니 팔머라는 브라스 주자가
그 매니의 아이디어에 힘을 내서 거기 촬영하면서 그 흑인 연주자, 흑인 배우로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,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그때가 흑백이다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. 그래서 흑인 밴드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, 조명을 때리면, 집중적으로 때리면 애가 하얗게 나오니까 흑인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매니가 결정을 하고 검정색 그 화장품을 주면서 "좀 더 까맣게 좀 분장을 했으면 좋겠다."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, 그거를 한번 하고 나서 그 영화판을 떠나죠. 이거 너무 스폰가?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굵직굵직하게 집중되는 배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치가 바뀌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것,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영화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쓰고 버리게 되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영화의 이야기를 갑자기 멈추고 그 영화사를 확 훑는 아주 짧은 시퀀스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'아,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영화라는 산업에 걸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'우리가 영화를 왜 좋아할까?' 결국에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. 영화라는 환상, 그 사각이라는 그 스크린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, 그리고 그걸 그냥 보는 것으로 소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영화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간극을 느끼겠어요. 저는 배우분들 중에 그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, 인터뷰에서 봤나? 무대 위에서 왕이었다가 신이었다가 뭐 아무튼 대단한 거 하고 관객들이 집중해 주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 간극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죠. 내가 무대에 올라가면 뭐든 할 수 있는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,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또 약을 하고 그러는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시대의 헐리우드에는 지금과는 다른 인권 개념이 있었고 또 우리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향응에 대한 유희, 혹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제재가 적었습니다. 약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섹스를 한다거나 그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유했고 그렇게 자기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았죠. 그래서 그때의 영화판, 더 환상적인 걸 만들어 가던 곳에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들, 그런 것까지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'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?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?'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바빌론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감흥? 자극?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영화를 좀 더 생각하고 그걸 생각할 때 '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.'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,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래에 어떤 배우가 프로포폴 투약이나 대마를 한 것 때문에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, 그 배우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없지만 영화 산업,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환상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는 무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배우들을 만나다 보면 기본적으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이거 되게 좀 흔한 얘기이긴 한데, 그 배우의 배자가 아닐 배자라는 거 아세요?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
연기를 할 때 내가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내 나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연기하는 거 자체에서 오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,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일상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극예술은 특히나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거든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아이폰 하나 켜 두고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는 거잖아요. 이건 저 혼자 하면 되죠. 그런데 연극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한 명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1 인극을 한다고 해도요. 배우가 한 명인 거지 스태프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그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현재로 넘어왔을 때도 지금 드라마 제작하거나 영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말단 스태프들은 처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내가 나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한 계단씩 밟아 가려고 이 밑에서 스태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왜 그러는 걸까요?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짠하게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이 바빌론이란 영화는 영화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'어 재미없다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영화에 관심이 쪼끔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두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더 좀 마음이 심란해질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브래드 피트 요즘 가정 폭력 관련해서 브래드 피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, 그래서 '브래드 피트만 안 나와도 좀 이 영화에 좋은 점수를 줬겠다.'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뭐 감독이 브래드 피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브라운관 안에서라도, 그러니까 그 스크린 안에서라도 그런 대접을 받게 하고 그런 고민을 하게 하고 결국에 그런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게 저는 좋은 복수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한번 '내가 영화를 좀 좋아한다. 나는 영화 보고 분석하는 거 좋아한다.'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볼 만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굉장히 자극적인 건 뭐냐면 이게 19 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있었던 일을 아니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딱 안 잡혔던 그리고 서로가 자제할 줄 몰랐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'뭐 그럴 만하다.'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굉장히 진짜 '인간들이 모인 곳에서는 저게 빠질 수 없는가.' 술, 마약 이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게 된 영화였습니다. 네. 바빌론에 대한 여기까지 얘기는 또 하고요. 또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